꼬마 빌딩으로 대박났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실거래가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대박이 났을까요? 저는 21년간 실전으로 겪으면서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진짜로 대박나는 꼬마 빌딩은 따로 있고 그걸 고르는 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오늘 그 원리부터 실전 사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박을 꿈꾸고 실제로 대박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지난 20년, 21년, 22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투자가 아니고 투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공급도 늘고 금리도 오르고 하면서 지금은 조금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저는 이 공급량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꼬마 빌딩은 다시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정적인, 그러니까 예전처럼 대박나는 상품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상품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꼬마 빌딩 가격은 감정평가하는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원가법이 있고 수익법이 있고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거는 수익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수익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무슨 디스코라든지 밸류맵이라는 사이트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얼마 나오는지 자세히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니면 자기가 부동산에 물어봐서 최근 어느 정도 수익률에 팔리냐 요걸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옆집 건물이 얼마에 팔렸냐, 요걸 가지고 그러면 내 건물은 얼마에 팔릴까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면 거래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거래는 매주 이렇게 국토부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도 다운을 받아서 일일이 체크를 하는 편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매도인은 똑같은 실거래가를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비싼 것만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고, 매수인은 조금 저렴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별성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한 동에서 비슷한 층이 거래됐다라고 하면 거의 그 가격이 시세로 굳어집니다.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도 다르고 실제로 지어진 연도도 다르고 구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조금 힘든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기가 유리한 거를 많이 끌어다 쓰는데,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면서 조금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조금 시세 파악이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에도 이제 거래 취소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명기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월 이후에 등기가 안 되면 그게 대해 또 조사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일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영향을, 단지 전체에 사실은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래가 어떻게 보면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건물로 이렇게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건물은 그렇게 아파트처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영향은 미칩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싸게 팔렸는지 아니면 왜 그렇게 비싸게 팔렸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분석을 해서 보정을 해서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추정을 다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허위 거래, 그런 것들의 강도는 훨씬 더 약하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그런 거래는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처럼 그런 거래 하나가 시장 전체에 대한 가격을 좌우하거나 그런 게 극히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실거래가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믿는 편이고요.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내부 사정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개가 안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 사정이 좀 다른 경우가 별로 없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내부 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입지적으로 그 차이가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거를 나한테 가져올 때 어떻게 상향시킬 것인가 아니면 하향시켜서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준들은 좀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매매 가격 자체가 이렇게 확 다른 경우에는 거의 없고요. 사실은 몇몇 그런 경우가 나타나긴 하지만 실제로 호가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좀 착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호가는 매도자가 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래를 하게 되면 평균에 수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거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건물이 신축이냐 구축이냐를 가장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임대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 분이 왜 그걸 샀느냐,
반드시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건물 있고 바로 옆 건물이 매매가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확장을 하고 싶다 라고, 아니면 그 건물을 확장하면 훨씬 더 좋은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주고라도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가끔 이렇게 보면 매도인도 그렇고 매수인도 그렇고 매도 호가가 나와 있는 사이트를 보고 그게 시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세 판정을 할 때 호가는 일단 제외하고 거래된 거래 사례, 최근 사례로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나 똑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기와 위치예요. 어떤 분들은 뭐 위치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시기가 사실은 큰 물결을 형성을 하고 그 안에서 파도를 위치가 결정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거죠. 좋은 시기를 맞춰서 매입을 하신다면 사실은 1급지, 2급지, 3급지 어디를 사도 한꺼번에 다 올라갑니다. 내가 시기를 잘 못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3급지가 가장 큰 고생을 하시고, 1급지도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는 폭은 극히 미미할 겁니다. 지금 현재 꼬마 빌딩이 되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이 꼬마 빌딩 중에서도 보면 1급지, A급지에 있는 꼬마 빌딩들은 그나마 임대도 되고 잘 팔려 나가는 편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외곽 지역, 상급지 뭐 이런 데는 아무래도 더 많이 힘들고 원가 이하인데도 잘 안 팔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또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사는 시기는 정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입지가 어떤 게 더 중요하냐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로 건물의 외관, 가치, 예쁘다, 못났다, 아니면 뭐 좀 낡았다,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구성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급지를 바꿀 수는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라면 저는 1급지, A급지에 있는 낡은 건물을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낡은 건물을 어떻게 개선을 한다면 분명히 우량한 임차인, 좋은 임차인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건물의 가치가 개선된다, 부가가치가 창출이 된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B급지인데 임차인 구성이 좋다. 사실은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는 한 임차인이 들어와서 뭐 계약기간 2, 3년 하는, 그때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옆 주변이 계속 임차인들이 좋은지, 아니면 공실이 없는지, 임대료를 높게 받고 있는지, 옆 평균에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죠. 상승기 때는 이런 것들을 모르세요. 상승기 때는 어느 입지를 사나 다 올라가는데, 물론 그 폭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안 하시고, 또 어느 걸 사나 다 올라갔기 때문에 뭐 다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횡보를 한다든지 뭐 그 정도에 있을 때는 실제로 이제 좀 어려운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세요. 제 고객이 200억짜리를 50억이나 깎아서 샀어요. 원가 이하로 산 거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이게 임대차가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A급지나 이런 데서 다 차야 차근차근 이렇게 밀려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순서가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거고, 그분은 이제 지금 재매각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조금 안 돼서 조금 더 고민인 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주들이 가장 많이 겪는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매매를 하고 싶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은행 이자도 내야 되기 때문에 임차를 받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만 이렇게 시간을 길게 보시면 가급적 안 받으시는 게 오히려 더 매매가를 더 좋게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길이지 않나라고 이제 조금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뭐 그런 경우도 있으세요. 임차인을 받았는데 이 임차인은 나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시는 분들은 그 건물을 사서 결국은 10년 동안 임대 수익을 받아야 되는데 임차인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1%대 수익이다, 2%대 수익이다, 계속 이걸 가져가야 된다? 이게 사업용도 안 되고 투자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결국은 손실을 보면서 또 파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막 심하게 급하지 않으시다면 조금 더 견뎌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많이 권장을 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사도 괜찮은 타이밍이다 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꼬마 빌딩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가격도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원가에 붙었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면 충분히 매입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를 더 추천을 드린다면 더 관심을 못 받는 그런 부지들이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되는 부지, 이 부지들은 건축비까지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관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은 팔아야 될 마음이 더 절실해요. 만약에 진짜로 내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사업용으로 이용한다, 사용 목적까지 정해져 있다면 이런 낡은 건물이나 부지를 사서 신축을 하는 것도,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꼬마 빌딩이라고 딱 얘기를 하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꼬마 빌딩이 원룸형이나 주택형은 아니잖아요. 업무용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든지 F&B 음식점이라든지 뭐 커피숍 이렇게 들어오는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건물들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지역이 그 건물에 맞는지, 사실은 이게 이 판단이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 판단을 하시고 나면 역을 보시면 이 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1차적으로 걸러진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역에서부터의 거리라든지 가는 길까지의 뭐 경사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실거래가 위주로 이렇게 뭐 파악하는 법이라든지 뭐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꼬마 빌딩에 대해서 너무 먼 미래에 할 수 있다,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시장 정보를 보다 보면 의외로 가까이 있고 의외로 조만간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